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향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날 트럼프와 푸틴은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를 포함한 위원들은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시사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모기지 은행협회 주최 컨퍼런스에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 접촉하며 다자주의,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왕이는 덴마크 외교장관 라스무센을 만나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시스템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메커니즘을 함께 지키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워싱턴 DC에서 3자 협력 사무국 회의를 개최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3자 협력 진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3국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 그리고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 걸친 협력의 제도화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어제 우리 시장은 좀 하락을 했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예견되었던 일이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은 장기물 국채금리였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까지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장기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은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첫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코인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러그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 암 선고 보겠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한 4개월 만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좀 됐습니다. 악성도가 매우 높은 단계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도가 됐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있나요? 보통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후가 좋고 5년 생존율이 90% 이상 이제 상회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전이던 경우가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율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암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는 형태로 판단되면은 약간 좀 예후가 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여야가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약간 이 여론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막론하고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배뇨작용 증상이 호소된 이후에 정밀 진단을 받았고 호르몬 민감성 암세포라는 진단 아래 현재 치료법이 다각도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글리슨 점수 9점이라고 고위험군의 어쨌든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슬픔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쾌유를 기원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어쨌든 결의와 우아함이 함께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 전 부통령도 조는 어쨌든 투사라고 얘기하면서 회복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건강 악화와 정책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선 도중에 어쨌든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에 많이 휩싸였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은 작년에 대선 도중에 이제 후보가 교체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해리슨으로 이제 교체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원죄라는 책에서 이제 이 조지 클루니를 못 알아보고 어쨌든 많은 지역의 재선 휠체어를 사용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게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희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이 사안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 판단과 리더십 검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과 맞물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에 신호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노쇠화되었던 어쨌든 정치적 리더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었고 뭐 재선 도전에 가는 의지를 좀 보였는데 이런 게 철회가 되면서 이제 고령 리스크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민주당에서는 카메라 해리슨이라든가 케빈 뉴섬이라든가 이제 피터 뷰티지라든가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전 대선 당시에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전립선 암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미국 시민들도 좀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로 인해서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도 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권력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암이라는 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재선 포기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악화로 대해서 해리슨 중심의 세대 교체 중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바마계라든가 워런계라든가 중도 보충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트럼프 중심의 이미지가 좀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유권자에서도 이제 정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같은 피로감이 증폭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차기 주자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 바이든 이후에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선고로 인해서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점검해 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Eat the Tariff 보겠습니다. Eat the Tariff라고 하면 관세를 먹어라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마트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이유로 한 소비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월마트랑 공급 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관세를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떠안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관세를 이미 이제 그 전에 아마존에서 한번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트럼프식의 어떤 관세 정치가 재가동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아닌 미국이 관세를 전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게 또 한 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번 발언은 관세 부과 입고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비판을 차단하지 말라는 어떤 전략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압박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성장의 어떤 최저라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보호무역주의라는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어떤 계산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를 통한 저소득층 소비자 기반에 대한 장악도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마트는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보수성의 유권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쨌든 유통망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어쨌든 그런 소비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월마트를 거론한 것은 자신의 어떤 핵심 지지층에게 내가 물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시키고 있다는 어떤 포퓰리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보다는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노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어떤 중간선거에 대한 선거 국면에서 경제적 민심을 어떤 선점하려는 정체적 어떤 그런 본격화라는 어떤 시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식 어떤 무역 압박의 전략의 기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 월마트를 어떤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미중의 디커플링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유통을 압박이 아니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디커플링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 제품 의존도를 높은 유통망의 가격을 전가를 금지함으로써 중국산에 대한 관계를 더 고립시키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탐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마트를 향해서 관세를 공급 업체랑 스스로 협상을 통해서 eat the tariff, 그러니까 관세를 먹어라라는 의미로 대신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사실 월마트를 향해서 내놨지만 다른 업체들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이게 이제 관세 전가 금지는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월마트가 두 기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기업은 어쨌든 이게 타겟이 된 거죠. 이제 본보기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가는 전 유통 기업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급한 어떤 가격 인상의 책임을 관세로 돌리지 말라는 논리는 월마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쨌든 아마존이라든가 타깃이라든가 베스트바이라든가 다국적 공급망에 의존하는 모든 리테일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지난해 다시 한 번 더 친소비자라든가 반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업계 전체에 대한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거를 어쨌든 본보기로 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 이미지의 리스크를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의 탐욕적 기업을 프레임을 이번에 한번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지목하며 해당 기업은 즉각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외면하는 탐욕적 기업에 대한 프레임을 노출시킴으로써 타 업체들도 이걸 한번 보여주면 당신들도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격 인상을 미루거나 PR의 전략을 이제 조정하는 위축 효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효과를 주기로서 트럼프 리스크를 실제로 마케팅 전략이나 유통 구조에 주게끔 하게끔 이제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공급망 압박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유통업계의 마진율 하락을 압박을 줌으로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월마트나 이제 공급업과 간의 협상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단가가 이제 인상분을 유통사가 안으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째 전체적인 마진 함량을 의문함으로써 이미 어쨌든 운임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을 실질 압박에 이제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중소 유통업체라든가 PB 비중을 높은 업체는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표적 발언의 합상을 가능성을 줌으로써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이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타깃 등이 이제 발언을 삼아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른 업체들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메시지용 정책 실험 성격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One Big Beautiful Bill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정책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안에 감세 공약도 있고요. 예산 구조 재편 등 여러 가지들이 좀 녹아있는 일종의 정책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10년 동안 정부 세수가 한 4조 달러 정도가 감소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안이 일단 1차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예, 이제 이게 부결이 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한 표 차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 및 여러 가지로 반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승인이 됐고 이제 법안 자체가 이제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반대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감세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조정 및 행정 아젠다를 하나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이게 행정법 출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 법안이 아닌 예선의 조정 절차를 이제 우회하려는 시도이고 승부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세수를 감소한다는 약간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재정이 어쨌든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무디스가 어쨌든 이거 신용 등급을 이게 등급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이 부분에 어쨌든 본회의 상정할 것이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10년간 어쨌든 향후 국가 부채를 5조간 증가할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스콧 베센트는 CNN 인터뷰에서 어쨌든 감세는 경제 성장을 흡수할 거라고 갑론을박이 계속 일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재정 보수파가 계속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당해서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의회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 내년에 이제 그 표가 중간 선거에서 이 부분이 메디케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쇄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줄어들 경우에는 상당히 내년에 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지하는 층에서 있는 이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층들이 준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슈가 되는데 이것들이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 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 자체가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패키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이제 미국 경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나 정부 부채가 가장 우려됐다라는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 또한 또 감세 패키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30년물 그러니까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증시에 있어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불리는 게 5% 수준인데 여기까지 터치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산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과가 됐으니까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프레임과 실물 경제 효과에 대해서 논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원 본회의를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이제 220석이고 이제 민주당이 213석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 강경파와 옹호파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게 낮습니다. 약간 왜냐하면 예산 조정 절차가 과반의 법안을 통과될 수 있는데 하원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 기술적으로는 강하지만 공화당 하원은 강경파, 옹호파 분열이 있고 이제 상원은 50대 50 구조라 근소한 우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공화당 쪽에서 이 반대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번 이게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통과가 된다면 중산층보다 이제 고소득층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력 격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법안은 뭐냐면 세제 개혁의 연구화가 추가 감세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이게 고소득층에만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가 재정 구조가 심각한 적자가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세수가 4조 달러 이상 어쨌든 적자가 발생하고 국채 발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금리 상승 압박에 있고 신용 등급 하락의 위협이 진짜로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삭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복지나 어쨌든 의료나 교육 삭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었던 감세 패키지까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퀀텀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의 날을 설정할 만큼 퀀텀 양자 역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으로 불리는 PSI 퀀텀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PSI 퀀텀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투자 유치 중인데 엔비디아가 이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뉴스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젠수당은 지금 대만에서 뭐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젠수당은 양자 컴퓨터 실용화까지 2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사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또 투 트랙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AI 이후에 장기 언급을 하면서도 지금이 어쨌든 기술 선점의 골든타임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이후에는 양자라는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대선제를 포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PSI 퀀텀은 세계 최초로 어쨌든 광자 기반의 어떤 범용의 어떤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QPUI라는 어떤 아키텍처 자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적 어쨌든 연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자 컴퓨터와 이제 AI 융합 시대의 본격의 신호를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곧 AI 생태계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기술의 다각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 컴퓨터 인프라의 제국을 도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의 어쨌든 소프트웨어 중심과 한 축을 통제하는 우려가 또 갈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개의 어떤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쪽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GPU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양자 컴퓨터를 하면서 자신들의 제국을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중 간의 어떤 패권에서 비가신권의 전선을 구축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또 구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자컴 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509% 폭증하면서 주가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양자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젠슨 황도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 가능한 기술로 어느 정도 공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젠수당이 이제 20년 후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 어쨌든 골든타임이라고 본인도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의 이제 개발 플랫폼이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AI 이후에 이제 주목할 테마로 양자가 부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이 기업 가치로 이제 재평가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반도체 AI 기업들이 이제 전략이 새롭게 유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이라는 공인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보낸다면 그만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신뢰도도 공식력도 같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까지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엘튼 존 AI 도둑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뮤지션 엘튼 존이 AI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AI 창작물의 무단 학습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영국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태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LP판에서 이제 MP3로 넘어가는 거랑 약간
비슷한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할리우드에서 AI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튼 존은 전통적으로 이제 음악 산업의 아이콘이자 이제 저작권 보호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AI의 어떤 진보라든가 창작과 권리 충돌이 영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전환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AI에 의한 학습의 창작이 허용되는 것이 저작에 대한 경계에 붕괴되고 있는 사회적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예전에도 이제 LP판이 어쨌든 MP3로 갈 때도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많은 어떤 법령이 많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서로 이해관계와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 권리 충돌이 이제 계속 본격화되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훈련을 위한 무단 사용에 대한 허용이 창작 전체에 대한 생태계를 흔드는 정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영국 정부가 이제 추진 중인 법안은 저작권 동의 없이 콘텐츠를 AI 훈련 데이터에 이제 활용 가능하게 하는 이제 조항이 이제 생기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허락도 없이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게임의 모든 저작권의 원 저작자에 대한 사실상 이제 AI 기업이 이전해주고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엘튼 존 발언은 선긋기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술 기업과 콘텐츠 간의 이제 신경제에 대한 분기점이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얼마만큼 얼마만큼 어떻게 어디까지 지불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누가 정할 것인가라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문제는 뭐냐면 창작자를 제외하고 이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 간의 협약을 공유 모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도래를 좀 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된 그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튼 존이 영국 정부에 대해서 강경하게 좀 비판을 내놓은 상태인데 영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수정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받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수정에 대한 압박이 증폭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조정안이 마련되거나 공청회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일반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사회적 반발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이게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거고 사실 이번에 이 엘튼 존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BBC와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 때문에 사회적 반발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고 엘튼 존은 사실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이제 미국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자 창작자의 권리를 하는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뭐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어떤 걸 불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걸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공청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당 내부 일부 의원들 추사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안을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영국의 정부의 AI 정책이 소프트 파워에 이제 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로도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영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 관련된 법안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째 키워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6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의 기술세는 AI 보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중국의 칩 관련된 기술이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이제 강력한 수출 통제 법안이 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위치 추적과 관련된 기술 도입 이야기도 함께 좀 있기도 했습니다. 칩 보안법이 일단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칩 보안법은 간단한 겁니다. 미국산 AI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제 적성국의 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이제 목적인 거고요. 적용 범위는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하청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반 시 조치는 이런 겁니다. 이제 행정부 차원의 수출을 금지하고 기업을 제재하고 계약에 대해서 이제 취소권을 발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 GPU뿐만 아니라 GPU에 관련된 NPU라든가 이런 거 차세대 기술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중동을 순방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동에게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 되게 친하다는 거에서 우회로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사실은 이제 전략무기고 지금 어쨌든 핵이랑 관련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패권주의의 법적인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령으로 이제 이번에 이걸 법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리스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걸 이제 규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쪽을 향해서는 칩 관련된 내용의 수출 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중동 쪽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우회로 차단을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AI 칩 수출 제한이 미국에 있어서 기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유출 차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적성국에 대해서 AI 기반의 어쨌든 군사 기술에 대한 확산의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방 중심의 기술 동맹 강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술 기반으로 R&D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의 역동이라든가 글로벌로는 고립의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축소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동에 수출을 하면 어떤 엔비디아가 어쨌든 확산이 되고 이제 수출이 역동적이 될 것 같고 AI 확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고 글로벌 협방의 개방의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회를 많은 것들 그리고 인재나 자본의 어떤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AI는 양자는 미래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는 부분에서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뿌려야 생태계가 확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한이 되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체 생태계 확장에 네네네. 있어서는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XRP 선물 ETF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2,500개 단위의 마이크로 계약과 5만 개 단위의 일반 계약으로 구성되며 XRP 달러 환율에 기반한 현금 결제형 방식입니다. CME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XRP에 대한 접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출시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금 결제형 선물이 XRP의 기관 채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이번 선물 ETF 출시는 미국 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SEC는 다수의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심사 중이며 이번 선물 상품이 승인 논의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고객의 비트코인 구매를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외신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팬은 아니지만 고객이 원한다면 구매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관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이먼 CEO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하고 암호화폐 자체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권 내에서 커지고 있는 암호화폐 수요를 JP모건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며 기관 고객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흐름에 일정 부분 발맞추는 행보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과감한 베팅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약 3억 5,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900억 원에 달하는 미실현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익률로는 무려 124%에 달하는데요. 현재 엘살바도르는 6,18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총 가치는 6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2021년 법정화폐 채택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국가자산 전략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다만 IMF와의 금융협상, 민간의 자율사용 확대 등 과제도 남아 있는데요.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가 등을 돌렸을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며 비트코인 전략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가 글로벌 거래소 비트맥스에 새롭게 상장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맥스는 X를 통해 리플 USD 상장을 예고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 USD는 이달 초 제미니 거래소 상장에 이어 유통량 3억 1천만 개, 하루 거래량 9,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리플은 시장 수요에 따라 리플 USD를 발행 또는 소각하며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 모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 USD의 실사용 사례도 확대 중입니다.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결제용을 넘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기축통화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플 USD가 규제 명확성과 함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이후 고액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변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고객의 이름과 주소, 신분증 이미지, 계좌 잔액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자 일부 자산가들은 실제 위협에 대비해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보안업체 인피니트 리스크스의 제스로 필만 대표는 해킹 사건이 공개되기도 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장기 계약 요청이 쇄도했다며 신변 보안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자산이 한번 탈취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커들에게는 암호화폐 보유자는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 창업자 가족을 노린 납치 시도가 있었고 프랑스 정부는 업계 전용 긴급 신고 번호까지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전체 이용자의 1% 미만이지만 그중에는 유명 투자사 관계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급증할 경우 원화 가치가 최대 10%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증하면 환율이 10% 가까이 오르고 코스피는 10% 하락하는 흐름이 관측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이동성과 탈중앙화 성격이 위기 시 자본 유출을 부추겨 전통적인 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통화체계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거래소 규제 완화와 법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허용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XRP가 최근 매도 압력에 직면하며 2달러 지지선 재테스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는 XRP가 기술적 분석상 하락 반전 신호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XRP는 1일 기준 0.3% 하락해 2.3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7일간 누적 하락률은 6.6%에 달합니다. 트레이딩 전문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넥라인이 2.3달러 부근에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2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해당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2.61달러, 이후 심리적 저항선인 3.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XRP는 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강세 영역에 머물고 있으나 리플의 ETF 기대감이나 선물 상장 같은 호재에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리플이 곧 10억 XRP를 에스크로에서 언락할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 추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2021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던 트레이더 데이브 더 웨이브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기 전 한 차례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그는 현재 비트코인이 계단형 조정 국면에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 선까지 하락한 뒤 9월쯤 16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천천히 조정받은 후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장 심리가 누적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분석대로라면 연내 사상 최고가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역발상 전략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무디스 신용 등급이 있었는데 강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출발은 약세로 출발은 했지만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증시가 어제 안 좋았습니다. 이 무디스 이 강등 충격으로 인해서 다른 아시아권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충격을 받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떠나간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2,600포인트를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9거래일 만에 좀 떠나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사실 좀 아쉽잖아요. 어제 다른 아시아권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단기적인 조정일까요? 오늘 시장은 괜찮을까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만 조금은 억울하게 조정을 크게 그러니까요. 받은 느낌이에요. 어저께도 뭐 미국 선물 지수보다는 좀 강했지만 뭐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 2,600포인트를 지켜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큰 매도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단 그냥 두 가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수 상태에서 뭐 2,500포인트까지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지수를 지켜주면서 약간은 좀 기간적인 조정을 버티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위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꼭 선택을 하라면요. 일단 당연히 2,500선까지 밀리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땐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워낙 강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달러가 좀 약세 기조가 이어져 가면서 원화가 강세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 신흥지수로 펼쳐지는 우리나라 같은 증시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시장은 위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식을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신다면 저는 어저께 오히려 하락이 여러분들 조금은 좀 마음도 불편하고 좀 불편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크게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줄 것 같이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뭐 전혀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면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장 초반에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아마 미국 시장이 장 후반에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뭐 섣부른 예측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출발로 시작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요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살짝은 눌러주면서 이평선들을 다 깨면서 좀 내려왔거든요. 지금 121선까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겠지만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보통은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좀 더 많으세요. 다만 코스닥이 코스피와 같이 빠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위쪽에서 버텨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코스닥은 큰형인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이 조금은 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오늘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의 시장으로 좀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오르면 큰형 따라서 코스닥도 같이 오를 기대감까지 가지면서 오늘 시장 함께 또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도 원화가 1,388원대 지나고 있으면서 원화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컴퓨텍스 2025가 열리고 있죠. 어제 그 젠스화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대만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 또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더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증시로 가져와서 봤을 때는 역시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엔비디아 하면 하이닉스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여
안겨주지는 못했어요. 네. 뭐 그간 많이 떨어진 것보다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컴퓨텍스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좀 뭐 예전처럼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뭐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의 추가 주가 상승 동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이제 컴퓨텍스를 이제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 시장은 아직도 AI 쪽으로 또 지켜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축이 돌아가는 거는 역시나 AI 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현재 뭐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생태계를 뻗쳐 나가고요. 어저께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은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끼리,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칩이 됐던 퀄컴 칩이 됐던 뭐 브로드컴 칩이 됐던 그 칩마다의 그 호환성을 좀 갖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저께 뭐라 했죠? 지포스 링크라고 하나요? 뭐 그런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뭐 다른 회사의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칩까지도 같이 좀 호환될 수 있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래지향적인 그 PPT 발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주질 않아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막 선 반영되진 않았습니다만 딱 느껴봐야 될 건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는 무조건 AI 쪽, 특히나 고성능 쪽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해서 분명히 돈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분명히 힌트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AI 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계속해서 뜨거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도 지금 블랙엘을 처음으로 상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죠. 이 코어 위브를 또 제공을 하면서 또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코어 위브에 대한 이 모멘텀도 있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소부장단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네.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좀 네. 뭐랄까 AI에 관련된 기술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SK 하이닉스가 관련주는 맞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예 새로운 동맹을 맺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아, 참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좀 나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AI 센터, AI 이 산업에 대해서 약간은 좀 투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현재 기업의 그 버는 돈으로만 현재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표적으로 역시나 AI 쪽으로 보신다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AI의 붐에 대해서 같이 주가가 상승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드리면 참 좋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좀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그 중에선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AI 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어떠한 뭐 LLM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모멘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역시나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라고 생각하니까요. 네이버의 움직임만 여러분들 체크하신다면 우리나라의 AI 생태계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이 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런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네이버 쪽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정부 쪽으로 정책 쪽으로도 테마주가 같이 엮이면서 AI 부처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쪽으로도 강한 모멘텀을 같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는 지금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네. 누가 되든지 간에 AI 쪽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정부의 좀
뭐 부처를 새로 세우겠다든지 뭐 아니면 현재 있는 부처를 승격시켜서 AI만 관리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해주신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재 AI라고 하는 건요, 뭐 이렇게 복잡한 당연히 기술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뭐 유튜브 쇼핑이 됐든 인스타그램 쇼핑이 됐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테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뭐 검색어라든지 검색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의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네이버에는 다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뭐 어떤 정부가 출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정부가 출범이 된다면 분명히 AI 쪽에 대한 퍼포먼스는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AI 정부 부처를 만들면 기존의 공무원들로 이제 그 부장을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라 팀장이나 아니면은 리더격인 경우를 뭐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쪽에 대해서 임원급 인사라든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AI 쪽에 대해서 신정부가 뭐 투자를 감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네이버부터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네이버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네이버 쪽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가장 또 최선이다, 안전적인 좀 더 편안한 선택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만큼 한미 반도체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간에 좀 결벌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래도 TC 본더를 거래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로도 한미 반도체 오늘 2%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쪽 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게 되게 저번 주에 재밌었는데 네. SK 하이닉스 쪽에 그러니까 발주가 나왔어요. TC 본드 장비 발주가 나왔는데 하나 비전,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이죠. 네. 하나 세미텍 쪽에도 나왔고 한미 반도체 쪽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정확한 것 같아요. 한미랑도 관계가 틀어주고 싶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한미에다가만 받으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하나 세미텍도 들여와서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거를 한미 반도체는 조금은 탐탁지 않아 하는 거고요. 근데 시장 자체 내에서의 이 독과점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뭐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가 당연히 HBM 5세대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끈끈한 연구력과 둘만의 협업 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의 논리상 이렇게 독과점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기조는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고요. 다만 뭐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가 하나비전보다 기술력이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우리는 보여지는 팩트에 대해서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가요 SK 하이닉스에만 TC본드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HBM 반도체를 만드는 마이크론에다가도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TC본더의 확장성은 한미반도체가 하나 비전보다는 더 좋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한미반도체가 저는 가장 여러분들에게 좀 친화적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매입을 했다가 그거를 소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공시에서는 결국에는 또 자사주 소각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주식의 1.35%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요.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주가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물론 현재 하이닉스와 하나세미틱 간에 조금은 좀 앙금설인 또 좀 분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한미반도체를 저는 좀 눈여겨 본다면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신정부가 들어오면은 현재 뭐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분명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가장 좀 모범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장 전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코스닥 대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비주인데요. 에스테틱 전문 기업입니다. 요즘 K-뷰티 미용기계에 대해서 너무 잘 갔었는데 오늘 흥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상장하는 타이밍과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7, 8, 9위가 다 이 피부 미용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그 APR이라고 불리는 코스피 상장 종목인데 그 종목은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삼양식품, 앞으로의 크래프톤이 될 만한 종목은 APR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이 들어와서 의료 관광을 받는 것도 많고 더군다나 방금 얘기하신 코스닥 상장 종목인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도요. 스킨 부스터라든지 필러, 뭐 화장품까지 만드는 종목이니까 오늘 아마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을 이 종목이 좀 쓸어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코스닥 대비도 정말 시기가 중요한 만큼 오늘 또 흥행할 수 있을지 장후까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리 본격적으로 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낙폭을 키우면서 2600선 아래로 밀리는 듯했지만 그래도 소폭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260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5% 상승해주면서 26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81% 더 큰 폭으로 720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또 오늘부터 대만에서는 나흘간 컴퓨텍스 2025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엔비디아는 21일에 미디어 간담회가 개최가 됩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HBM 승인이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기업 출신의 인재 영입이 또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현재 부진한 회사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2%가량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4의 그 출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인해서 일정을 내년 상반기였던 걸 올해로 좀 앞당긴 건데요. 만약 올해 말부터 HBM4가 본격 공급되게 된다면 엔비디아 향 매출이 좀 급증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안에서 1.8%대, 현재 2%대 큰 폭으로 상승해주면서 20만 닉스 단단하게 지켜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3%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17% 역시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30만 원 선 터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IRA 수정 법안이 부결이 되면서 세액공제 종료에 대한 우려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어제 장에서도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1.3%가량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국 사업의 손실 규모를 작년보다 1,000억 원 넘게 줄이면서 2분기에는 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48%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KB금융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의 경우에는 1%가량 상승해주면서 92,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멕시코 공장에 대한 투자 금액을 대폭 줄이고 이 금액을 미국 공장의 투자 금액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이런 미국 관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기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늘 3.5%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해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로부터 공식 러브콜을 받았다는 단독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폴란드와 캐나다에 이어서 이제 루마니아로까지 좀 사업을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좀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좋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4%가량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탑10 자동주사기 제조기업과 이 협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논의가 다음 달에 열릴 바이오 USA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HLB 2.6%가량 역시나 좋은 흐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8% 넘게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1%가량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편 1분기 R&D 투자 확대에 따라서 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펩트론 1.76%가량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부터 클래시스까지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은 조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0.5%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휴젤은 0.8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코스메틱인 바이리즌 BR을 통해서 휴젤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K뷰티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가켄바이오까지 오늘 1%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0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 시장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와 좀 다른 분위기라서 한결 좀 마음은 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와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소폭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어제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빠졌던 억울했어요. 거죠. 예, 좀 네. 억울하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고 미국 시장이 저러는 거 보니까 살짝 저도 좀 억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당연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엔 계속 강조드렸죠. 떨어졌을 때 절대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오늘의 상승이 계속돼가지고 2,700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는 것도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V자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2,600 이상 자리에서 2,650 이하, 그러니까 2,600과 2,650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이 될 만한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요, 현재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많이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장이 좀 올라와 보니까 기관, 특히나 우리가 연기금을 항상 응원해 줬었는데 연기금들이 이제는 조금은 포지션이 없죠. 거의 매도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특히나 기관 쪽은요, 지수가 저점에 들어왔을 때 약간 지수를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V자 반등해서 거의 다 올라왔을 때는 약간은 수익 실현하는 게 원래부터의 그 연기금의 특성이다라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재 거래대금이 일단 바이오 비주라고 방금 앵커님께서 집어주신 싱글 상장주가 187%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라가긴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좀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은 지금 180% 정도 올라갔을 때는 공모주 청약으로 공모주에서 시작한 분들의 영역이지 지금 자리에서 따라붙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는 오늘은 뭐 모든 이 대한민국의 단타족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직은 좀 지켜보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올라가서 재밌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은 떨어지고요.
어저께 이상하다 왜 떨어지지라고 했던 부분이 다시 다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에서 오늘 CS 윈드라든지 OCI 홀딩스, 하나 솔루션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이 정책주로 몰리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조금 많이 눌러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계속 전력과 전압기기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까지 역시 3대장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눌러줄 때마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200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다음에 원전인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뚫는 자리, 그러니까 돌파되는 자리부터 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3만 원을 뚫고 나서 3만 6천 원까지 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보자면 코스닥은 오늘 역시나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스라든지 뭐 심텍, 그다음에 뭐 코미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어떠한 테마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여태까지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많이 눌러줬던 게 오늘은 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시장 자체를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알테오젠이 2% 올라가고 있고요. HLB도 2%, 거기다가 뭐 펩트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2%에서 5% 가량 올라가지고 있으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은 상승폭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짚어주셨는데 오늘 바이오 비주가 또 코스닥 대비를 한 만큼 굉장히 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지금 위치는 아니다라고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반대로 그래도 K뷰티 쪽은 굉장히 또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용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바이오 비주는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측은 계속 봐도 괜찮은 거죠? 저는 계속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은 시가총액 7, 8, 9위에 있는 친구들은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져요. 신규로 들어가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휴젤, 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은 좀 그런데 아마 좀 밑에 단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원택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뭐 지금 올라가기에는 한참 많은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피부 미용 쪽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 자체 분위기를 훈풍으로 만들어 주면은 밑에 있는 제테마라든지 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택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꼭 미용 의료 기기 쪽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보톡스를 원료를 만들고 있는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PR도 좀 상승 탄력이 계속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APR 쪽도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보유자 영역일까요? 요거는 지금 보유자 영역이라기보단 네. 단기간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 눌러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이 트레이딩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아마도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APR 같은 거는 저는 대장주로 보긴 하는데요. 얘가 10만 원을 깨고 밑으로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따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은 10만 원대를 깨지는 자리까지 한번 눌러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코로나 백신 이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노바백스가요. 지금 15% 강세 흐름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사율이 75%에 달한 니파 바이러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단키트 쪽으로 어제 강세 흐름 보였었거든요. 오늘은 다시금 눌러주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무래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봐도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끝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라고 하기가 좀 뭐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균 그다음에 지금 뭐 니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뭐 존재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진단 키트주들도 움직여주고 메가에시스라는 뭐 이렇게 그 호흡기죠, 인공 호흡기 뭐 그런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상당히 이 종목들이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런 병원균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냥 당일날 트레이딩으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등락폭도 크고요. 만약에 한 번 정도 물려 있으면은 평생 나올 수가 없는 가격대로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막 뭐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바이러스, 특히나 병원균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포트에는 그냥 안 담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등락폭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조금은 관망세인 자세, 또 보수적인 입장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평가주로 꼽히고 있는 보험주 쪽, 저 PBR 대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제도 삼성생명이 5%로 굉장히 잘 갔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6%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봐도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좀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주 쪽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원래 보험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보험주,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금융주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네. 않는 게 탄력성도 없고, 이제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어쨌든 좀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맞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보험 쪽 말고 증권 쪽이 훨씬 더 증권 좋을 것 쪽.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앵커님도 정말 자주 보시지만 넥스트레이드라는 게 일단 열렸고요. 네. 거기다 증권주는 배당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어쨌든 없던 시장이 열렸으니까 수수료는 더 많이 받을 거고, 거기다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증권주, 특히 보험주, 금융주 쪽 말고요, 증권주 쪽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권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제가 말씀드린 증권, 보험, 금융 같은 종목들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사자마자 어떻게 수익이 나겠다, 사자마자 왜 안 가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권, 그다음에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 쪽하고 증권주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다. 다만 조금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지주사 쪽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고요. 그러면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보합이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1% 가까이 좀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선물이랑 현물에서 둘 다 지금 매수 우위가 포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시장이 오늘 보니까 이제 원전이나 반도체, 뭐 재건주들 오늘 태양광주가 의외로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선거의 막바지 흐름에서 일부 트레이딩이 이제 벌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강한 쪽이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던 이 퍼포먼스를 제대로 이제 발휘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흐름에 계속해서 대량으로 포착이 됐던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환율의 안정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4%대 중반에서 어느 정도 이제 4.4%대로 좀 이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화를 보이면서 사실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2650선의 저항대에서 한번 부딪히면서 일부 소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2600대 지지선은 굉장히 강한 지지력이 한번은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셀인 메이 전략보다는 계속해서 셀인 바이 전략을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 그런 관점으로서 근데 이제 종목병을 차별하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셀인 메이보다는 바이인 메이를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 골라서 잘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2600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619선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지나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태양광 쪽에서는 차익이 나오는데 두산에너, 원전 쪽은 그래도 강세입니다. 맥쿼리 쪽에서도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시아의 원자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냉각 쪽을 주목하자라는 보고서가 새롭게 좀 나오게 됐고 원자력 쪽을 봤을 때는 중국 쪽의 종목들 제외하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급이 좀 되긴 했습니다. 워낙 이 종목은 사실 좀 많이 짚어본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선을 좀 약간 돌려서 건설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본업 이외에도 뭐 해외 수주나 뭐 건설 착공 건수나 이런 게 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모멘텀을 탄다면 건설주들도 긍정적인 점수를 한 번쯤은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와서 현대건설을 추가적으로 맞아요. 한번 보자. 이제 내수 같은 경우에 추경이 한 14조 정도 이제 추경이 개편안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상반기 한 70% 이상 그 추경을 푼다고 하니까 좀 앞서서 내수주를 봐야 될 때 시각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자력 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를 본다면은 자동화 검증 플랫폼 기업이었던 슈어소프트 테크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제 부각이 되는데 매출 전체적인 비중은 자동차 자동화 검증 프로그램이 한 70% 차지하고 있지만은 새롭게 이제 SMR과 이 뉴스케일 파워와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늘도 한 4.7%대 반등폭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건설 쪽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본다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글로벌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의를 맺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수주의 건설 원가율이 조금씩 개선되는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원가율이 100%에서 이제 90% 초반대로 조금씩 이제 낮춰지는 모습들 보이면서 현대건설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HD 이 현산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DLENC가 대표적으로 원가율이 좀 90% 이하로 좀 하락하는 마진율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우리가 매수 포인트, 마켓 포인트를 잡자면은 대선에 대한 공약주들이 이제 색깔 컬러는 좀 다르지만 이 미스터리 후보 같은 경우는 250만 호를 이제 우리가 신도시와 더불어서 재건축 추진을 이제 공약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후보도 뭐 일단 뭐 월세 감세 전략 그다음에 주택연금에 대한 뭐 일부 허들을 좀 완화시켜야 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건설주 내수주 쪽에 이제 일부 공약들이 또 한번 새롭게 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 좀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건설주는 조금 보자. 그리고 이제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재건주 쪽보다는 이제 원체 오리지널 건설주 대형주 쪽으로 포커싱을 좀 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내수 부양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인프라 개선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대형 건설주 위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슈어소프트테크가 이제 뉴스케일 쪽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도 새로운 관점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봤으니까 이번에는 반도체로 시선을 좀 돌려서 어제 있었던 컴퓨텍스 기조연설 관련된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중에서 9개 협력사와 함께 6G 적용한 AI 기술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그 9개 협력사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GB300 3분기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GB300에는 HBM도 들어가지만 소캠도 같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좀 키워드를 뽑아보면 6G 같은 통신 장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캠도 새롭게 좀 나왔으니까 잘 가면 좋겠는데 사실 수급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 힘이 여기까지 미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렇게 언급이 나왔으니까 볼만한 시기는 좀 됐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좀 시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르다라는 판단들. 소캠이 언급이 되면 사실 급등세는 몇 차례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숫자가 받쳐주질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소캠 관련주들도 뭐 PCB라든가 일부 종목들 이제 그렇죠. 숫자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우리가 급등했을 때 멀티플이 워낙에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죽을 때 먼저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이 칩의 범용 칩의 기술 출시라든가 이제 그 대만의 슈퍼컴퓨터를 제 대만에서 이제 생산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을 밸류체인을 본다면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쪽. 그래서 우리가 양사의 이 TC 본도를 같이 납품을 하겠다라는 소식 계속 접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밸류체인 안에는 이 하나비전을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 납품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어지면서 하나비전도 이제 우리가 퍼는 좀 높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바운드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 검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뭐 일단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하나의 벤더보다는 두 개의 벤더가 가격 전략을 이제 취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흐름들 그렇게 본다면 두 개 다 양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새롭게 형성되는 뭐 새로운 형성되는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테마들 중심으로서 이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매출 다변화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빅테크를 제외하고 중소형사 기반 코어 위브라든가 신흥 클라우드에 이제 투자에 확산되겠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AI 관련주들도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서 좀 집중적인 이제 우리가 수급과 더불어서 펀더멘탈 수반되는 쪽이 장기간으로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직 소캠이나 통신 장비 이쪽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존에 잘 갔던 테마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돌려보다가 파마 리서치를 좀 봤습니다. 차트가 너무 예쁘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봤는데 CT 쪽에서도 모든 사업에서 매출 증가 잠재력이 존재한다라면서 바이 그리고 TP가 지금 56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한 33%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표님 여전히 파마 리서치 차트를 보면 너무 예쁘게 가고 있는데 TP 56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 여전히 상승 룸 열려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 25개국에서 품목허가 취득했고 지금 보면은 유럽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가 사실 저는 이 파마 리서치뿐만이 아니고 스킨 부스터 파이가 워낙에 지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성들의 비중이 워낙 많은데 남성들도 관심, 저 같은 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또 20대부터도 그걸 관리하죠. 현실적으로 맡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렇게 종목 중에서 우리가 파마 리서치 하면은 연어 DNA, 한국이 아니죠. 사람과 비슷한 95%의 DNA를 보유한 연어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진피를 중심으로 한 LNC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리오투라고 하는 게 지금 리쥬란하고 견주어서 가격은 동일하지만 효과가 거의 더 많이 입증이 되는 그것은 연어가 아니고 사람 진피를 이용해서 DNA를 이 콜라겐을 추출해서 넣는데 우리가 이제 연어 DNA 파마리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 이후에
출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포분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LNC 바이오의 이 사람 진피를 이용한 이 리투오 상품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교체하는 흐름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이제 그 의사들의 추천이 좀 많이 나와서 오늘 보니까 LNC 바이오가 오늘 10%대 반등폭 나오는데 파마 리서치 얘기하다가 제가 LNC 바이오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에 좀 이 파마 리서치가 워낙에 바닥에서 급등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허가 부담스럽지 않아도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않죠. 있어요. 그래서 LNC 바이오는 하반기에 중국의 이제 공장 한 1조짜리가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가카티라는 이제 인공 관절 관련돼서도 이것이 사람의 진피를 이용해서 다 이용하는 이 재건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도 중국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NC 바이오의 이 진피 관련된 재생 이런 그 상품을 많이 이제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으로 저는 한한령 기대감으로 제일 수혜를 받을 것은 LNC 바이오가 그래도 종목 중에서 한번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지금 LNC 바이오를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파마 리서치가 좋다 해도 사실 차트를 돌려서 보면요. 진짜 쭉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종목이겠지만 신규로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 종목과 견져서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LNC 바이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에 특히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NC 바이오, 파마 리서치까지 점검해 봤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이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일단 2차 전지가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MS 쪽에서 높은 밸류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샤오미 신차 출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대장주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좀 하회하고 있고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3%대로 고꾸라지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딥페이크 퇴치 법안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어제 SKT 해킹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거의 가입자 전원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가 좀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상보다 좀 심각한 사이즈다 보니까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크라 재건입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과 한 2시간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전쟁과 뭐 종전,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 재건 쪽도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좀 윗골이 달린 종목들 많이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좀 하락은 했었어도 네. 좀 비중 있게 다뤄야 할 테마가 그래도 2차 전지가 아닐까 네. 싶은데 지금 이 보조금 폐지가 하원에서 다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네. 좀 어제 반등을 줬다가 오늘 그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사실 레포트들이 그렇게 썩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LG 이제 에너지 엔솔을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공모가를 일단 하향한 주가가 메리트는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숫자가 좀 생각보다 좀 부족하게 찍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나온 소식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GM하고 개발한 LMR 이제 배터리가 2028년부터 상용화한다는 소식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LMR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LNP 관련돼서 LFP 관련돼서 가격적으로도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효과는 더 이제 우리가 우선시되는 선도독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우리가 3월달 이후부터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그 차세대 배터리로 빠뜨리는 이
이 배터리로 뽑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ESS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이제 성수기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전력망에 대한 쇼티지 부족, 거기에 ESS에 대한 저장 장치에 대한 대량 수주 기대감까지 조금 한 번은 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수급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과 풍력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신재생 쪽으로는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원자력이 한번 간 이후에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차례로 나올 가능성들도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유심히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 전지 밸류단에서 조금 보기 힘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 ETF에 대한 또 이 투자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종목 하나는 부담스럽다면 우리가 ETF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종목별 전반적으로 좀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ETF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아무래도 신재생 쪽에서 어쨌든 수급이 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재생 하면 또 ESS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ESS 빼놓을 수 없다면 2차 전지 시장 안에서는 ESS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강세를 어쨌든 오늘은 좀 태양광 쪽이 좀 쉬고 있긴 한데, 신재생 쪽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면은 이 테두리를 어디까지로 좀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씩 개장하고 나면 탄소 포집도 움직임이 보일 때가 있고, 수소 쪽도 움직임도 보일 때가 있어서 이 신재생이라는 키워드 2차 전지까지 같이 본다면 작은 테마까지 같이 좀 테두리를 둘러서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좀 저는 좋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수소 에너지 쪽은 일부는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울산에서 이 수소 에너지 관련 이제 공장을 새롭게 준공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 테마 쪽으로 좀 반등이 나올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 흐름들을 보니까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사실 SK 이터닉스라든가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자 흐름을 면치 못했고, 전방 산업을 봤을 때도 뉴욕 증시 안에서 이 수소에너지 관련주 중에 상단에서 이제 놓여 있는 종목들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보면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차 전지 테마,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그 중에서 좀 단기간은 제외돼야 될 것은 수소에너지 테마는 일부 좀 제외하고, 그나마 들어갈 것은 탄소 포집 관련돼서는 그래도 유니드라는 종목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그 유니드를 중심으로써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2차 전지 테두리 짓는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소 테마는 좀 제외하고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짧게 보완주도 잠깐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SKT 해킹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가입자 전반,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가 좀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고유 식별 번호까지 같이 노출이 좀 되다 보니까 유심을 아예 교체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싹이 살짝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 예를 들어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씩 좀 보태준다면 더 큰 시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수 인버스 역할까지도 기대가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뭐 분위기는 오늘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센즈랩도 오늘 한 5%대, 한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다가 오히려 한 단계 더 넘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까지 이제 보완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이제 이 양자를 이용한 어느 정도의 그 밸류 체인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약간 선거 공약대처럼 나온다라고 예상해서 투자를 하기는 조금 이 선제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러한 섹터들은 예측보다는 저는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상승이 나올 때, 두 번 상승이 나올 때보다는 한 번 상승이 붙으면
이 기본적으로 일부 대세 상승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 보안 관련돼서는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흐름에서는 좀 큰 흐름으로 좀 해석이 됐지만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이 나올 때까지는 미리 좀 예측하지 말고 대응으로도 늦지 않겠다라는 전략. 거기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는 뭐 엑스게이트를 중심으로써 투자에 대한 우리가 매력도를 좀 더 높이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코멘트가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시세가 나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는 전략을 좀 세워가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안주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셀 아메리카의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상승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5% 상승해주면서 26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오름세 기록하면서 7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44억 원, 기관 80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개인은 206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개인이 90억 원 가까이 팔자세 외치고 있고요. 외국인 251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38억 원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기계 쪽이 강합니다.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계 쪽 강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동과 한신기계처럼 이런 종목들도 함께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전기가스업도 2.5%의 강세, 증권도 1.8%가량 오늘 좋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전기전자 쪽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또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0.8%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한 업종으로는 화학 쪽이 1.5%로 좀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고요. 운수장비, 서비스업, 철강 및 금속까지는 약보합권에서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쪽이 3.7%로 강한 오름세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내부 종목들 중에서 삼육물산이 현재 상한가를 터치한 상황이고요. 동화기업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좀 좋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통 쪽도 오늘 1.88% 강세, 그리고 오락문화 쪽이 오늘 1.63%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부 업종 중에서 이 CCS가 자사의 콘텐츠를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PIP 형태의 서비스를 론칭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 지금 직행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 쪽이 좀 1%로 아쉬운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도 0.9%가량 빠지고 있고 출판 매체 복제도 소폭이지만 0.3%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살펴볼 텐데요. 1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6%대 좀 강세 나타내면서 36,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원전 확산에 대한 기대감과 또 올 하반기에는 미국 데이터 센터 향의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반도체 투탑 강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 폭이 좀 커서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0.9%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신규 기술을 좀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대만에서 AI 투자 보따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SK하이닉스도 상승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한미 반도체도 오늘 장안에서 강세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 오늘 7.6%가량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0.89% 떨어지면서 오늘 하나그룹주들은 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1위는 바이오 비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60%대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바이오 비주 오늘 코스닥에서 상장 데뷔한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실리콘투도 화장품주로서 또 K뷰티에 힘을 보태주는 종목이기도 하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7% 넘는 그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만 원 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오늘 하림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6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안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4%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뮤논시아도 어제장에서 코스닥 신규 상장주이기도 했는데 108% 급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5%대로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7,1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원익홀딩스도 오늘 6%가량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피의 전체 지수를 견인해주는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폭이 커서 아까까지만 해도 3% 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2.8%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양전에 성공하면서 0.1% 상승, 셀트리온도 0.7%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장 초반에서 보여줬던 그래도 상승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3.6%가량 많이 빠지면서 이 공모가인 30만 원 선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만 원 선도 겨우겨우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주와 또 방산주들도 약한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3.6%가량의 좀 낙폭을 크게 그리면서 4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나란히 좀 다 같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도 1%가량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약진입니다. 아무래도 앞선 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2차 전지주들의 부진은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은 2.67%가량 약세, 그리고 에코프로는 그 폭이 더 커서 2.8%가량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 마감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줄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한편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빨간불 많이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가까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33만 원 선 터치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오늘 1.3%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5.37%도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장안에서도 시세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마리서치,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 아까 클래시스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하락분 가져가면서 0.83%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다만 파마리서치와 휴젤은 오늘 장안에서 2%에서 3%가량 좋은 흐름 이어지면서 K뷰티 쪽도 오늘 선방하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BL바이오 오늘 8%가량 좀 급등세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단에 올라온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는 8%가 넘는 좀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저가 매수세로 0.74% 상승해 주면서 27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가켄바이오는 상승, 삼천당제약은 4%가량 하락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주 쪽 안에서도 나름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상승 탄력을 좀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면서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과 선물에서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미 관세 실무협의 대표단이 오늘 오전 이제 워싱턴 DC로 떠났습니다. 2차 이제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관세하면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는 협상 테이블 키워드가 될 만한 섹터들 오늘 조선과 방산 쪽 살짝 쉬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세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